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녁 9시 기준 3만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거리 두기나 마스크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를 놓고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월요일인데도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2,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일주일 전 대비 2배씩 느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2명으로 21일 만에 7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의 집단 지성에 따라 선제적이면서도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인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더 늘릴지 논의했습니다. 일각에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낮춰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자 비율이 높은 50대부터는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섭니다. 실제로 미국과 칠레, 호주 등의 4차 접종 대상 나이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은 확산세가 거세진 만큼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같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시 강제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일정 수준의 방역 강화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병실이 코로나 환자 때문에 다른 환자를 못 볼 정도의 점유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조정을 한다면 가능하려고 봅니다. 결국 조기 진단 체계를 갖추고 병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유행의 정도와 기간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자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재유행 대비 지침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신민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보다 7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0일 기준 미국의 7일간 신규 확진자가 10만 7,5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5% 늘어났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환자는 3만 7,400여 명으로 2주 사이 18%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2달째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환자는 2달 전에 비해 약 47%가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7월 첫째 주 미국의 실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하는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용 자가검사 장비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n the honor system, if you test positive, you don't show up. And so that's not showing up in the data. So there's certainly more out there. 또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져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총 검사 건수 가운데 양성 판정 비율은 17.9%로 팬데믹 기간을 통틀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성 판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 29.2%, 그 다음이 팬데믹 초기로 21.1%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회피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떠올랐습니다. CNN은 공식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적게 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크게 번지고 있다면서 백신 4차 접종 권고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선진국들이 구매했던 백신이 사용되지 못한 채 대량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와 유럽의약품청은 60에서 79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80세 이상자에 대해 권고했던 4차 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겁니다. 의학적 취약층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급속히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리아키데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여름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 분석 회사인 에어피니티는 올해 1월 기준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 그리고 EU에 2억 4천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회사는 1월 이후 백신 접종량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미사용 백신 중 대부분은 3월 전후 사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벌어진 백신 부족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먼저 확보한 백신 상당량이 폐기됐거나 폐기될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스위스 매체인 스위스 인포는 인구가 870만 명 수준인 스위스가 지난 5월 말 기준 인구의 4배에 달하는 3,800만 도즈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사용 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3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37,100명, 해외 유입이 260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명이 늘어 74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668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국회가 40일 넘게 멈춰선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상화 담판에 나섭니다. 국회가 문을 닫은 사이 새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을 위한 담판을 시도합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입니다.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 탓에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민생경제특위와 함께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 큰 양보를 통해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지 않았냐며 7월 임시국회 가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상임위 구성이 되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겠습니까? 수차례 접촉에도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기한 내 회신받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패싱은 국민 패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은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됩니다. 보행자가 건널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우회전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점이 바뀌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차 한 대가 우회전을 위해 서행하다가 건너려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보행자들이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차들이 잇따라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뒤에서 빵빵대요. 빵빵대는 사람들이 또 하다 보면 또 그게 있잖아요. 싸울 수도 있고. 오늘부터는 모두 경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길을 건넜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빨리 되겠어? 좀 지나야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 날이 높으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아무래도 그런데 좀 조심스럽죠. 전문가들은 보행자를 확인하기 위해선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일시정지부터 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에 사람이 뛰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법보다는 안전, 즉 사고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한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고.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인도가 따로 없는 주택가나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오토바이나 차량의 놀란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사고도 많고 또 보행자 사망사고 4건 중 3건이 이런 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인도가 없는 길들이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이 돼서 차보다는 사람의 통행이 우선시됩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서울 광진구의 한 전통시장. 좁은 도로에 차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인도가 따로 없다 보니 사람들이 차와 오토바이를 가장자리로 피해 다닙니다. 도로가 좁은 데다가 여기 파라솔까지 있으니까 교차할 때 좀 많이 좀 복잡하고. 차들이 막 이제 이쪽 저쪽에서 들어오면 좀 많이 위험하니까. 실제로 2019년도 기준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약 75%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중앙선 없는 보차 미분리 도로에 비해서 보행권을 더욱 실효성 있고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 부산 지역의 도로 21곳이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자치구마다 계도 기간이 다르지만 계도 기간 이후 이곳에서 운전자가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엔 보행자 우선 도로의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면서 교통 환경에 대한 적극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범지역 21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행자 우선 도로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아베 전 총리 장례식에 우리 정부가 이전보다 조문단의 격을 높여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고위급 교류가 멈춰선 상태에서 예정이 없는 조문 외교의 장이 열리는 건데 경색된 한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전직 총리가 사망하면 통상 사흘 후 가족장을 먼저 치르고 한 달쯤 후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주관하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아베 전 총리 장례 절차도 같은 수순이 될 거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조문사절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나 주일 대사를 보냈던 과거에 비하면 조문단의 격을 높인 겁니다.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파견 조문사절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주 사이 양국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잇따라 다자회의장에서 만났음에도 한일 양자회담은 번번이 무산됐는데 예정에 없던 고위급 교류의 장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 같은 조문 사절 파견은 국가 간 교류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독도 수로 측량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됐던 2006년 하시모토 전 총리 장례식에 반기문 당시 외교장관이 참석하며 소통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이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인 개헌 추진을 예고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만큼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으로서는 환영을 하되 과거사라고 하는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재료를 삼기에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어제 박진 외교장관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문한 데 이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이 마련한 분향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귀국 일정을 미루고 도쿄로 이동해 기시다 총리를 면담하고
유족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으며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장 초반 1% 넘게 내림셉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24포인트 하락한 2323.03에 코스닥은 10.6포인트 내린 756.4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여행과 항공주들이 동반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나투어와 대한항공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 컴투스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며 나흘 만에 내림셉니다. 한편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며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기대감에 장 초반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1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입 사료 가격이 급등하자 사료 국산화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소 5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가의 사료는 대부분 수입품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엔화 약세까지 더해져 수입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やはり飼料がいつ頃どうなるかは分かりませんし、借金が増えないように努力はしてるんだけど、やっぱり儲けはないですね。그러나 가고시마의 축산그룹 경영자 가미무라 씨 경우는 좀 다릅니다. 소 18,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17년 전부터 사료를 수입하는 대신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소주와 간장 등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로 사료를 만드는데 영양가가 높다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 사료보다 자신의 국산 사료 제작비가 저렴해지면서 가미무라 씨는 한층 더 자신감을 갖습니다. 海外に採用されずに自分たちでそういう仕組みをですよ、地域と一緒に作っていくことによって餌は私はある程度価格が安定しながら自分たちで調整しながらのコストが作っていけるというのを思っております。 그의 최종 목표는 사료 국산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수입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의 이 평범한 염소 농가에는 너무나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태어난 아기 염소 신바입니다. 신바의 특징은 놀라운 길이의 귀인데요. 한쪽 귀 길이만 54cm나 됩니다. डेज के अंदर ही पूरी वर्ल्ड में फेमस हो गया है और अपने साथ साथ मुझे भी इसने फेम दिला दिया है। कोई पिछले 4 साल से मैं गोट फार्मिंग कर रहा था, इतना मुझे लोग नहीं जानते थे। 주인 무함마드 씨는 이 염소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잘 내고 갈색 털과 흰 귀가 영화 라이언 킹의 아기 사자를 연상시켜 신바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합니다. जो मेरा मेन फोकस है कि मैं इसको आर्टिफिशियल इंसेमिनेशन के जरिए इसका सीड जो है या इसका जो सीमेन है वो प्रिजर्व कराऊं और फिर पाकिस्तान के जरिए बाकी ममालिक में पहुंचे. 신바는 태어난 지 12일 만에 이미 국내의 언론에 등장했고 예쁜 동물 경진 대회에서도 수상했습니다. 무함마드 씨는 신바를 파키스탄의 대표 염소로 길러 파키스탄의 우수한 염소 사육 기술을 지구촌 곳곳에 알리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상반기 택배 업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중부 지역과 지방 대도시의 택배 물량이 20% 이상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汕头、武汉、长沙等市的增速有望超过20%，成为行业发展新的亮点。 택배량으로 표현되는 택배 지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 정치와 경제를 대표하는 선전시 같은 대도시의 택배 물량이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늘어난 택배 업무량만큼 이로 인한 상반기 수익만 해도 5천억 위안이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있긴 했지만 올 1, 2월 명절과 5, 6월 쇼핑 행사로 택배 업무량이 차츰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중국 당국은 분석합니다. 중국의 하루 택배 이용객은 평균 7억 명,
지난해에도 중국은 택배 1,000억 건을 소화하면서 이 부분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근 물가는 크게 오르는데 소득은 차이가 없는 직장인들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10년 넘게 바뀌지 않는 근로소득세 규정 탓에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만 보고 사는 직장인들. 꼬박꼬박 나가는 세금에 오른 물가까지 생각하면 월급이 올라도 형편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어차피 저희가 알게 모르게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물가 금리 같이 올라 버리니까 이제 실제로는 제가 버는 돈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세금 얼마나 늘었을까요? 연봉에서 각종 소득이나 세 공제액을 뺀 게 세금을 내는 기준, 과세 표준액입니다. 2010년에 이게 4,600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582만 원 정도였습니다. 물가와 소득이 함께 올랐을 때 세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추산해봤습니다. 물가가 해마다 3%씩 올랐고 그만큼 연봉이 올랐을 때 소득세는 1,052만 원이 됩니다. 증가율은 연봉은 42%, 소득세는 80%, 소득세가 늘어난 속도가 연봉의 2배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로소득세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소득이 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많아진 겁니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했고 물가도 올랐는데 이 소득 구간, 즉 과표 구간이 10년 넘게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50조 3천억 원으로 2010년에 3배가 넘었습니다. 사실상 증세가 이뤄져 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과표 구간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국가로 말하고 있고, 이러면서 근로자의 이제 세 부담은 사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부는 전반적인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세법 개정안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어제 만나서 중간요금제를 신속하게 출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요금제 도입에 앞서서 개통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고가 요금제로 개통하면 공시지원금에 더해 단말기 가격을 더 할인해 준다며 비싼 요금제 가입을 권유합니다. 갭이 생기는 거를 요금을 좀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기계값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빼드리기도. 판매점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는 뭘까? KBS가 입수한 통신사 대리점의 내부 자료입니다. 가입자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3분의 1 수준인 9만 원을 판매점에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통신사도 고가 요금제에 가입시킬 경우 저가 요금제보다 2배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판매점들이 고객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유할 수밖에 없도록 통신사들이 사실상 유도하는 것이라고 판매점 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요금제라든지 그런 요금제들은 아무래도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단말기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의무 사용 기간 6개월 뒤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아주 저렴한 요금제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통 과정에 통신사들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중간 요금제 도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통신사들의 수익 때문이겠죠. 중간 요금제, 저가 요금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서를 달아두는 것을 없애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통신사들은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짜 석유를 팔거나 출처 모를 석유를 파는 업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등유를 대형 트럭에 넣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차량 주유구가 아닌 뒷좌석 문을 열고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2차 뒷좌석에는 플라스틱 저장 탱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유값이 급등하자 덤프트럭 기사가 주유소에서 이 탱크에 등유를 넣어간 뒤 다시 덤프트럭에 재주유한 겁니다. 이 차는 경유가 들어가는 차잖아요. 근데 왜 그 석유 등유를 넣은 게 된 거예요? 기름값이 너무 비싼 거죠. 이렇게 등유를 변칙 판매한 주유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유소에서는 이제 간접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 이후에 여기다 이제 경고판도 저희가 부착을 했고요.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해 판 판매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구매해 판 업자 등 모두 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석유 제품은 200리터 드럼통 13,000개가량인 254만 리터, 시가 53억 원 상당입니다. 차량의 안전사고는 물론 인체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그 폐해가 큰 범죄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료 거래업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강원 영동에, 저녁까지는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올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열흘째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31도, 제주도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오늘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새벽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목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